어버이날 그 고급 레스토랑의 수많은 손님들 앞에서 제 아들 민주는 제 면전에 대고 그 말을 퍼부었습니다. 옆에는 며느리 서연이 서 있었죠. 그들의 웃음소리는 너무나 잔인하고 비릿해서 공기 중에 가득 퍼졌습니다. 저는 그저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패배한 듯 모두가 생각하는 그 불쌍한 노부인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들이 알지 못하는 사실이 하나 있었으니 제 손가방 안에는 작은 황금색 봉투가 들어 있었으니 제 손가방 안에는 작은 황금색 봉투가 들어 있었으니 저는 저 자신도 놀랄 만큼 싸늘한 평정심을 유지하며 유리 테이블 위로 제 작은 선물을 천천히 밀어보냈습니다. 서연은 경멸 가득한 눈빛으로 그것을 흘끗 보더니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또 뭐예요? 또 무슨 짓을 꾸미는 거죠? 불쌍하게 관심이나 끌고 싶어서 말이에요. 불쌍하게 관심이나 끌고 싶어서 말이에요. 그녀의 눈에서는 제가 수없이 보아왔던 저를 혐오스러워 느끼게 만드는 잔혹한 빛이 번뜩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얼음처럼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기 시작했을 때 그들의 얼굴에는 공포가 서서히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아내에게 말해봐. 왜 너희가 매달 받던 400만 원의 생활비가 앞으로 5분 안에 사라질 건지. 저는 민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해 사라질 건지. 저는 민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제가 곧 터뜨릴 폭풍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놀랍도록 평온했습니다. 네 장인어른, 진우 씨와 장모님이란 진우 씨와 장모님이란 서연의 조롱 섞인 웃음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그녀의 뇌가 방금 들은 것을 처리하길 거부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주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포크는 공중에 멈춰 있었죠. 그리고 네 사업 파트너 지은 씨에게도 말해봐. 왜 네가 세운 회사라고 믿는 그 회사가 우리가 이 레스토랑을 떠나기 전에 망할 건지. 저는 그들의 혼란이 커져가는 매 순간을 즐기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레스토랑 안 모든 시선이 저를 응시하는 것을 느끼며 그때서야 그들의 얼굴에 드리워진 공포가 진정으로 폭발했습니다. 민주는 유령이라도 본 듯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의 뺨은 완전히 핏기 하나 없었고 입술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의 와인잔이 바닥에 떨어져 흰 테이블보에 붉은 와인이 눈밭에 뿌려진 피처럼 번졌습니다. 그녀는 횡설수설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횡설수설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부서진 목소리로 더듬거렸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엄마는 아무것도 없잖아. 우리가 수년 동안 엄마를 부양했잖아. 엄마는 우리가 준 자선금으로 살고 있잖아. 매달 15,500원으로 그 허름한 집에서 연명하고 있잖아. 오? 매달 15,500원으로 그 허름한 집에서 연명하고 있잖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저는 수십 년 동안 지어본 적. 저는 수십 년 대답했습니다. 그 미소는 수년간의 침묵, 고통, 그리고 정교한간의 침묵. 저는 그들의 영혼이 공포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무언가 엄청난 것이 영원히 변할 것이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그 황금색 봉투는 다가올 일의 아주 작은 일부만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 호화저택의 원본 등기권리증은 15년 전체 이름으로 서명된 것이었습니다. 세대의 메르세데스입니다. 세대의 메르세데스입니다. 세대의 메르세데스, 그 메르세데스 벤츠 차량 등록 서류는 제 돈으로 구매하여 유령 회사를 통해 등록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노력과 재능으로 일궈낸 것이라고 믿었던 바로 그 회사 말입니다. 서연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끊겼고 손은 바람 속 나뭇잎처럼 떨렸습니다. 그 문서들을 읽어내려가던 그녀의 얼굴은 제가 본 적은 엄마는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이건 분명 가짜야. 엄마는 그 서민 아파트에서 살고 이상한 소리가 나는 낡은 차를 몰고 다니잖아. 벼룩시장에잖아. 그녀는 수년 동안 모욕했던 그 불쌍한 노부인이 사실은 수천억 원대 자산가였고 그녀의 모든 발걸음,
모든 배신, 모든 잔혹함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 앞서갔군요. 이 완벽한 복수의 이야기에서 제가 어떻게 그 달콤한 정의의 순간, 그 절대적인 공포의 순간에 도달했는지 여러분이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저는 여러분을 6개월 전으로 데려가야 합니다. 그때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현명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제 집안에 보이지 않는 여인이 되는 것이었죠. 6개월 전 저는 겉으로는 평범하고 소박한 삶을 사는 64세의 할머니처럼 보였습니다. 제 일상은 스위스 시계처럼 규칙적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강북구의 작은 투룸 아파트에서 벼룩시장에서 산 낡은 커피퍼트에 물을 끓여 블랙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낡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낡은 알렸습니다. 그리고 낡은 알류적으로 겸손하게 꾸며서를 들었죠. 제 냉장고에는 가족 사진이 가득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민준과 서연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죠. 조건 없이 가족을 사랑하는 완벽한 할머니처럼요. 그 사진들은 볼 때마다 제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사진 속 행복은 현실에서는 이미 사라진 것이었으니까요. 제 아들 민주는 42세로 자신이 늘 꿈꾸던 성공한 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날씬하며 머리는 완벽하게 빗어 넘겼고 항상 값비싼 정장에 일반인 연봉보다 비싼 스위스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그는 새 은색 메르세데스 벤츠를 몰고 성북동의 고급 저택에 살았습니다. 그는 한울건설의 창업자임을 자랑했고 그 회사는 자신의 지혜와 결단력으로 세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 38세 며느리 서연은 전형적인 상류층 여성이었습니다. 허리까지 내려오는 얇은 금발머리, 항상 완벽한 아크릴 손톱, 계절마다 바뀌는 디자이너 드레스. 그녀의 입술은 영구적으로 보톡스로 도톰하게 만들어져 있었고 눈썹은 마이크로블레이딩으로 완벽하게 다듬어져 있었습니다. 외출 전에는 항상 1시간 이상 화장하는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스파, 고급 피트니스 클럽, 그리고 시내에서 가장 비싼 쇼핑센터를 오가는 것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서연의 부모님인 진우 씨와 미란 씨도 그 호화 저택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65세의 진우 씨는 민준의 관대한 덕분에 건설회사에서 고액 연봉의 일자리를 얻어 일찍 은퇴했습니다. 62세의 미란 씨는 저택의 정원을 가꾸고 온 가족을 위해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들 둘은 민준을 자신들의 구세주로 여겼습니다. 평범한 삶에서 딸을 구해준 완벽한 사위로 말이죠. 매주 일요일 저는 정기적으로 그 저택에 가서 가족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저는 2010년식 작은 흰색 차를 몰고 갔습니다. 성북동의 가파른 언덕을 오를 때면 차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곤 했죠. 저는 항상 직접 만든 디저트를 가져갔습니다. 제 손으로 만든 초콜릿 가져갔습니다. 또는 어머 정성 가득하시네요. 어머 정말 정성 가득하시네요. 제 선물은 항상 억지 미소와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듯한 평가로 내려다보는 같은 말들이었습니다. 집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가족 내 위계 질서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저는 2등 손님이었습니다. 성공한 아들의 자비에 의존하는 불쌍한 할머니. 그들은 저를 식탁에서 가장 불편한 의자에 앉히고 가장 낡은 접시를 주었습니다. 제 의견은 무시되거나 어색한 웃음으로 넘겨졌습니다. 서연은 항상 미묘한 방식으로 집안에서요. 제 계급을 상리시켰습니다. 선영 씨, 집안 살림은 어떻게 돼가세요? 이 나이에는 돈 관리가 어렵다는 걸 저희도 알죠. 그녀의 말은 항상 눈에는 미소가 닿지 않는 그런 비릿한 웃음을 동반했습니다. 그녀가 저를 작고 감사하게 느끼게 만들고 싶을 때 사용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민주는 저를 어린아이 대하듯 말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세상 일을 이해하려면 간단한 산행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말이죠. 엄마, 이 집을 유지하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아셔야 해요. 재산세만 한 해 이사역만 원이고 유지 보수비, 공과금,
5 식구 식비는 제외한 거죠. 저희도 매달 1만 5천 원을 드리려고 노력하지만 때로는 저희 자신의 필요와 엄마의 필요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가 정말 힘들어요. 정말 제 마음을 찢어놓는 것은 그들이 완벽한 허구의 서사를 만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관대한 영웅이었고 저는 감사하는 수혜자였습니다. 민준의 사업 파트너 지훈 씨가 사업 이야기를 하러 집에 올 때면 그들은 항상 저를 민준 씨 어머니세요. 아주 적은 연금으로 살고기 중요하니까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죠. 라고 소개했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죠. 값비싼 조끼로 뱃살을 감추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죠. 그의 말투는 미천한 출신을 드러냈지만 세련된 이미지를 가장하려 애쓰는 모습이 우스꽝스러웠습니다. 그는 항상 노인에게 말하는 듯한 거만한 태도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선영 아주머니, 뵙게 되어 정말 기뻐요. 민준 씨가 항상 어머니 노년을 보살펴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말씀하시거든요. 일요일은 미묘하지만 지속적인 모욕의 의식이 되었습니다. 점심 식사 후 남자들은 서재로 물러나 1호만 원짜리 위스키 한 병을 마시며 사업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연은 저를 부엌으로 끌고 가서 설거지를 돕는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비로소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예의 바른 며느리 가면을 벗어던지고 저에 대한 진짜 속마음을 말했습니다. 선영 씨, 이제 우리 솔직하게 얘기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녀는 특히 잔인했던 어느 일요일 드라마틱한 동작으로 크리스탈 잔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점점 연세가 드시면서 솔직히 말해서 이 매주 방문이 모두에게 드시면서 민준 씨는 한 주 내내 너무 힘들게 일하고 일요일은 유일한 휴식인데 엄마를 적대하는 것까지 신경 써야 하니 너무 지쳐요. 하지만 모든 것이 영원히 바뀔 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진짜 선영이 항상 관찰하고 메모하고 인생에서 가장 현명한 행동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후 몇 달은 정교하고 잔인한 모욕의 나선영으로 변했습니다. 마치 그들이 더 이상 저에게 가장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것처럼 말입니다. 민준과 서연은 필터 없이 자신들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일요일은 그들의 완벽한 삶에서 제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상기시키는 새로운 기회가 되었습니다. 2월 어느 일요일 첫 번째 징후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직접 만든 당근, 케이크와 희망적인 미소를 가지고 저택으로 갔습니다. 서연은 분홍색 운동복을 입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 옷은 제 한 달 월세보다 비싼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고 기쁜 척하는 것조차 귀찮아했습니다. 오, 오셨네요. 과장된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마치 제 존재가 참아내야 했습니다. 어디 한번 맞춰볼까요? 그녀는 제 손에 들린 케이크 상자를 경멸 가득한 얼굴로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또 직접 만드신 찬작품이겠죠? 선영 씨, 저희가 1000번도 더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는 전속 요리사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가져올 필요 없어요. 이런 것들을 가져올 필요 없어요. 곧 저는 전속 요리사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가져올 필요 없어요. 이 집에서 아무도 당신이 가져올 때는 마치 방사성 폐기물을 묘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미란 씨는 특정 식단을 지켜야 하고, 하지만 그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저를 부엌으로 데려가 제 눈앞에서 제 케이크를 상자도 열지 않은 채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누군가 먹는 척하며 시간을 낭비할 필요 없잖아요. 그녀는 더러운 것을 만진 것처럼 손을 씻으며 선언했습니다. 솔직히 선영 씨, 이제 부엌에서 유용했던 시절은 지났다는 걸 받아들여야 할 것 같아요. 민주는 자신의 우월함을 과시하는 새로운 전략을 개발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돈에 대해 이야기했고 항상 저를 구걸하는 사람처럼 느끼게 만드는 단어들을 사용했습니다. 점심 식사 때 그는 집안의 지출에 대해 공개적으로 토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숨막힐 듯한 천문학적인 숫자를 강조하면서 말이죠. 매달 수영장 유지 보수비만 36만 원이 들어요.
그는 고급 연어 스테이크를 썰면서 선언했습니다. 정원사는 2달에 6억만 원, 가정부는 또 4, 5만 원이죠. 그리고 세대의 차 유류비는 한 주에 2, 4만 원이 들고요. 그리고 그는 제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저희가 때때로 드리는 일만 5천 원의 생활비가 엄마에게는 많지 않게 느껴질지 몰라도 저희처럼 고정 지출이 많은 상황에서는 정말 힘든 노력이라는 걸요. 그의 말 속에 담긴 잔혹한 아이러니는 비수처럼 저를 찔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1만 5천 원이 최저 연금으로 연명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으니까요. 서연은 사회적 모욕의 기술을 완성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일요일에 방문할 때 테니스 클럽 친구들을 초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자신의 완벽한 삶을 과시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제가 자신들이 되고 싶지 않은 모습의 예시로 사용되었습니다. 얘들아, 우리 시어머니 선영 씨를 소개할게. 그녀는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선언했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가장 낡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 용감한 분이시죠? 혼자서 소박한 작은 집에 사시면서 아주 적은 돈으로 생활하세요. 그녀의 친구들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의 여성들은 모두 보톡스로 팽팽해진 얼굴에 성형 중독이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연민과 우월감이 뒤섞인 채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불운한 사람들에게 던지는 특유의 시선이었습니다. 어머, 정말 대단하다. 헤어 익스텐션의 한빨간 머리에 하은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제 벤츠나 유럽 여행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사회적 비하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방문할 때 집안일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선영 씨, 여기 계신 김에 거실 창문 좀 닦아주실 수 있으세요? 서연은 독특한 어조로 물었습니다. 미란 씨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죠. 솔직히 이 나이에는 녹슬지 않으려면 활동적으로 지내셔야 해요. 그들은 저에게 낡은 걸레와 저렴한 세제를 주었고 자신들은 앉아서 수입 칵테일을 마시며 클럽 가십거리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지푸라기는 3월 어느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들은 공간을 최적화하기 위해 식탁 배치를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평소 앉던 자리는 불가사의하게 사라졌고 그 대신 메인 그룹과 떨어진 구석에 접이식 의자가 놓였습니다. 새로운 8인용 식탁 세트를 샀어요. 민주는 제 눈을 보지도 않고 설명했습니다. 엄마 자리가 디자인의 대칭을 깨뜨려서요. 새로운 제자리에서 저는 그들의 대화를 완벽하게 들을 수 있었지만 참여할 수는 없었습니다. 마치 제 자신의 집안에 존재하는 유령처럼요. 희미하고 보이지 않으며 용납되지만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계획 중인 여행, 방문했던 값비싼 레스토랑, 서연의 다음 생일 선물로 받고 싶은 보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모두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지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4월에 하와이로 가려고 해요. 4월에 하와이로 가려고 해요. 서연은 새로 한 네일아트를 감상하며 선언했습니다. 프레지덴셜 스위트를 예약했는데 하룻밤에 1호역만 원이래요. 하지만 민준 씨가 최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제가 그럴 가치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마치 제 존재가 그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지훈 씨는 더 자주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사업 이야기는 점점 더 배타적이고 정교해졌습니다. 그들은 수십억 원대 계약, 수억 원대 이익을 창출할 건설 프로젝트, 그리고 자신들을 더 부유하게 만들 부동산 투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제 주의를 사로잡은 것은 그들이 회사 재무 구조를 논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동탄신도시 건설 프로젝트는 순이익 5억만 원을 낼 겁니다. 토지 가치는 2, 4억 원이고 건설비는 3, 6억 원입니다. 이미 1, 2억 원의 선분양이 완료되었습니다. 민주는 단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그가 모든 계획의 초기 자본을 확보한 것처럼 말이죠.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이 모든 것을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며 1호만 원짜리 위스키로 건배했습니다.
그리고 10,000원짜리 위스키요. 건넸습니다. 하지만 잔혹함은 제가 상상할 수 없었던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그들이 마치 제가 없는 것처럼 제 미래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하기 시작했을 때 말입니다. 선영 씨가 너무 부담스러워졌어. 서연은 어느 오후 레스토랑 거울 앞에서 화장을 고치며 말했습니다. 자기 몸 하나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잖아. 솔직히 말해서 이 일요일 방문이 우리 가족 생활에 지장을 줘. 네 말이 맞아. 민주는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게다가 엄마가 사는 집은 점점 더 낡아가고 동네도 낡아가고 그의 말은 마치 해결해야 할 물류 문제를 묘사하는 것 같았지 자신의 어머니를 묘사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모든 것을 영원히 바꿀 대화를 들었습니다. 저는 접이식 의자에서 낮잠을 자는 척했습니다. 서영과 민주는 마치 휴가를 계획하듯 제 운명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우절 다음 일요일이었습니다. 제 세상은 완전히 무너졌지만 그들이 예상했던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는 평소처럼 저택에 도착했지만 공기는 달랐습니다. 더욱 긴장되어 있었죠. 마치 그들이 자신들이 서서히 준비해온 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제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문에서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제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너무 넓고 완벽해서 마치 상어가 공격하기 전의 미소 같았습니다. 선영 씨, 일찍 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그녀는 긴장된 부드러우며 그녀는 긴장된 부드러움으로 그녀는 직장된 긴장된 부드러움이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연습한 것처럼 들렸습니다. 마치 몇 주 동안 거울 앞에서 연습한 것처럼요. 민주는 이탈리아 가죽 소파에 앉아 9,000,000원짜리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제가 방에 들어서자 그는 제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엄마, 여기 앉으세요. 그는 최근 저를 구석으로 내몰았던 접이식 의자가 아닌 자신 앞의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저희가 엄마를 사랑하고 엄마의 안녕을 염려하기 때문에 오랫동안에 제 직감은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고 외쳤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그들이 저에게 잘해준 유일한 때는 저에게 무언가를 원할 때였습니다. 보통 제가 일찍 가거나 다음 일요일에 오지 말라고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말이죠. 이 갑작스러운 친절은 그들의 이전 모든 모욕을 합친 것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선영 씨. 서연은 민준의 팔걸이에 앉으며 시작했습니다. 그 자세는 인테리어 잡지에서나 볼 법했습니다. 저희가 지난 몇 주 동안 엄마를 아주 주의 깊게 관찰했어요. 엄마 혼자 사는 것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죠. 엄마의 건강은 나빠지고 있고 집은 무너지고 있으며 엄마가 사는 동네는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어요. 책임감 있는 가족으로서 저희는 저희 집안의 어르신을 이렇게 불안정한 환경에 살게 둘 수 없어요. 민주는 국가 안보 문제를 논하는 것처럼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64세세요. 이 나이에는 어떤 낙상, 건강 문제, 응급 상황도 혼자라면 치명적일 수 있어요. 그의 주장은 표면적으로는 합리적으로 들렸지만 그 어조는 저를 굶주린 포식자에게 궁지에 몰린 먹이처럼 느끼게 했습니다. 서연은 팔걸이에서 일어나 사업 브리핑을 하듯 방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계산된 드라마로 선언했습니다. 저희는 모든 문제에 대한 완벽한 해결책을 찾았어요. 저희가 몇 달 동안 연구하고 요양원을 방문하고 전문가들과 상담한 끝에 마침내 엄마에게 가장 적합한 곳을 찾았어요. 그녀는 가방에서 몇 건의 제 옆 소파에 앉았습니다. 너무 가까이 다가와서 그녀의 값비싼 향수와 공포 비슷한 냄새가 섞인 것을 맡을 수 있었습니다. 늘 푸른 실버타운이에요. 그녀는 가식적인 열정으로 브로슈어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이 나이의 사람들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고급 실버타운이에요. 황금기에도 존엄과 편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요. 사진 속 시설은 5성급 호텔 같았습니다.
사진 속 시설은 5성급 호텔 같았습니다. 청호한 식당, 흰 테이블보, 정원의 개인실, 우아한 식당, 흰 테이블보. 사진에는 웃는 노인들이 카드 게임을 하고 완벽하게 가꿔진 정원을 산책하고 댄스 수업과 공예 워크숍에 참여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시설들을 보세요. 서연은 휴가 패키지를 파는 것처럼 페이지를 계속 넘겼습니다. 24시간 의료 서비스, 훈련된 간호사, 전문 요리사, 매일 즐길 수 있는 활동, 청소 서비스, 세탁 서비스, 심지어 미용실까지 있어요. 상상해보세요. 선영 씨, 엄마는 집을 청소하거나 요리하거나 마트에 장 보러 가는 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것이 엄마를 위해 보살펴질 거예요. 민주는 앞으로 몸을 숙여 마치 세상에서 가장 좋은 비밀을 공유하는 것처럼 제 손을 잡았습니다. 가장 좋은 점은 저희가 모든 것을 지불할 거예요. 매달 7,5만 원의 비용과 추가 지출이 있지만 엄마는 한 푼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저희가 완벽하게 보살펴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는 저희 가족이고 저희는 엄마를 사랑하니까요. 세상이 제 주위에서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한 달 7,5만 원은 그들이 저에게 생활비로 준다고 말했던 금액의 오형배였습니다. 만약 제가 그들이 믿는 것처럼 매달 1만 5천 원으로 살고 있었다면 이 관대함은 그들에게 엄청난 재정적 희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이 말이 효도나 진심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언제 이사해야 하죠? 저는 목소리를 중립적으로 유지하며 물었지만 제 머리는 그들의 겉보기엔 관대한 제안 뒤에 숨겨진 진짜 동기를 빠르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서연과 민주는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단 1초 동안이었지만 그것은 제게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음모의 눈빛, 안도감의 눈빛이었습니다. 마치 그들이 계획의 가장 어려운 장애물을 극복한 것처럼 말입니다. 서연은 아무렇지 않은 듯 말했습니다. 저희가 이미 다음 달로 확정했어요. 어버이날 직후에 이사하는 게 가장 적합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적합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엄마는 저희와 집에서 마지막 특별한 행사를 축하하고 그 후에는 엄마의 필요에 더 적합한 환경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잖아요. 가짜 걱정이라는 리본으로 포장된 가족 추방 통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두렵게 한 것은 그들이 몇 달, 아니 몇 년 동안 이 모든 것을 계획했을지도 모른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게다가 민주는 저를 안심시키려는 듯 미역적인 어조로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가 이미 엄마 집주인과 이야기했어요. 그 집은 상태가 좋지 않지만 빨리 팔면 9억 원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돈으로 늘 푸른 실버타운 비용을 거의 1년 동안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집은 소박했지만 10년 전 제가 8억 원에 샀고 지금 시장 가치는 최소 2, 4억 원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9억 원은 저를 없애는 동시에 엄마의 안녕을 위한 희생인 척할 수 있는 싼값이었죠. 수요일에 저희와 함께 시설을 방문하기로 약속했어요. 서연은 분명히 흥분한 듯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계획에 즉시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시설을 둘러보고 다른 거주자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엄마 방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엄마 나이에는 비슷한 관심사와 공통된 삶의 경험을 가진 또래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확신해요. 하지만 그때 예기치 않은 일이 닥쳤습니다. 갑작스러운 사업 폐해 때문에 지훈 씨가 찾아온 것입니다. 제 세상은 영원히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사업을 논의하기 위해 서재로 물러났고 저는 거실에 남아 잡지를 읽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방금 들은 모든 것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서연은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녀는 화장실에 화장을 고치러 가면서 휴대폰을 고치러 가면서 화면이 켜지면서 메시지 알림이 떴습니다. 저는 엿볼 의도는 없었지만 메시지는 그녀의 여동생에게서 온 것이었고 참 몇 줄이 화면에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 노부인을 요양원에 보내는데 성공했어? 엄마가 그러는데
그 사람만 없어지면 집 전체를 새로 꾸밀 수 있을 거래. 아빠도 차고 전체를 자기 계획대로 쓸 생각에 벌써부터 신나하더라. 제 피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민준과 서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온 가족이 계획을 알고 있었고 모두 제가 떠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유죄 선고를 받은 죄수의 해방을 기다리는 것처럼요. 저는 조용히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에 가까이 다가가 미로 스크롤하여 더 많은 대화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읽은 내용은 제 영혼을 산산조각 냈지만 동시에 제가 존재하지도 않는 줄 알았던 분노의 불꽃을 지폈습니다. 서연의 휴대폰에서 읽은 메시지는 심장을 찌르는 단도 같았지만 손을 떨며 저는 그들의 사악한 계획의 진정한 면모를 드러내는 대화를 계속 읽었습니다. 그 사람을 설득하는 게 얼마나 쉬웠는지 몰라. 서연이 이틀 전에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그 노부임, 사랑받고 싶어하는 마음에 호화로운 실버타운 이야기를 통째로 삼켰어. 민준 씨는 우리가 엄청난 재정적 희생을 하는 것처럼 연기했지만 사실 매달 7~5만 원을 내는 것보다 매주 와서 우리 값비싼 음식을 먹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있을 거야. 그녀의 여동생의 답장은 더 나빴습니다. 너희 정말 똑똑하다. 게다가 그 사람이 일단 입수하면 너희와 점차 연락이 끊어지게 하는 게 훨씬 쉬울 거야. 그런 곳의 노인들은 우울해지고 반사회적이 되잖아. 1년 안에는 아마 면회도 오지 않으려 할걸. 하지만 제 숨통을 조여온 메시지는 이것이었습니다. 가장 좋은 건 아빠가 이미 변호사 친구와 이야기했어. 그 사람이 노화로 인한 치매로 입소하게 되면 6개월 후에는 법적 후견인 지위를 신청해서 그 사람의 모든 예금을 통제할 수 있다고 했어. 몇만 원밖에 안 되더라도 푼돈이라도 다 중요하잖아. 제 머리는 그 정보를 핵폭탄처럼 처리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없애려 했을 뿐만 아니라 저를 치매 환자로 선언하여 제가 가지고 있다던 얼마 안 되는 예금마저 훔치려 계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아이러니는 너무나 잔혹해서 저는 거의 히스테리적으로 웃을 뻔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제 순자산이 4~5억 원을 넘는다는 것을 알았다면 아마 저를 요양원에 보내는 대신 살해할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저는 서연이 화장실에서 돌아오기 전에 이제 그들은 목적을 찾은 사람의 손처럼 수술적으로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다음 30분 동안 그들이 사업 회의를 계속하는 동안 제 머릿속에서는 인생에서 가장 정교한 복수 계획이 전개되었습니다. 그날 밤 제 작은 아파트의 사생활 속에서 저는 전쟁을 준비하는 장군처럼 체계적으로 반격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제 개인 변호사인 동현 씨에게 연락하는 것이었습니다. 20년 넘게 제 법률 업무를 처리해온 58세의 남자였습니다. 동현 씨는 제 진짜 상황을 아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한 명이었고 제가 낮은 프로필을 유지하려는 결정을 항상 존중했습니다. 선영 씨, 그날 밤 전화로 제가 발견한 것을 말하자 그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만약 그들이 정말로 당신을 무능력자로 선언하게 한다면, 특히 사법 시스템 내에 공범이 있다면, 다음 며칠 동안 동현 씨와 저는 그가 설계한 가장 견고한 보호망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들기 위해 협력했습니다. 먼저 우리는 저의 모든 유언장과 법률 문서를 업데이트했습니다. 저의 정신건강이 건전하며 미래의 저를 무능력자로 선언하려는 시도는 모두 사기가 될 것임을 절대적으로 명확히 했습니다. 그들이 사는 모두 사기가 될 것임을 절대적으로 명확히 했습니다. 둘째, 우리는 저의 진정한 순자산에 대한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세대의 메르세데스 벤츠 차량 등록 서류는 제 개인 신한은행 계좌에서 직접 이체하여 구매한 것이었습니다. 회사 문서는 제가 복잡한 인명회사와 신탁 체인을 통해 하늘건설의 80%를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치명적인 것은 지난 8년 씨가 이 거래를 구조하는 매달 사명고이도록 동행 기록이었습니다. 선영 씨, 그들에게 송금된 은행 기록이었습니다.
모두 제 계좌에서 나왔지만 여러 금융기관을 띠만 우리가 여기서 하는 일은 당신 가족의 진정한 성격을 관찰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입니다.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게 그들의 결정에 개입하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그들은 수년 동안 당신의 관대함에 의존해왔지만 그것이 당신에게서 나온 것인지 몰랐기 때문에 당신에게 손실이 없다고 믿거나 누가 이 모든 것을 제공하는지 알지 못하면서 행동한 것입니다. 계획의 세 번째 부분은 사립탐정 태우 씨를 고용하는 것이었습니다. 53세 전직 경찰관으로 가족 사기 사건 전문이었습니다. 태우 씨는 완벽하게 눈에 띄지 않는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통 키의 평범한 체격, 쉽게 잊혀지는 얼굴. 하지만 그의 뇌는 정보 처리 기계 같았습니다. 선영 아주머니, 우리가 시내의 조용한 카페에서 처음 만났을 때 그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제 직업 생활 동안 수많은 가족 학대 사건을 다뤘지만 이 사건은 특별히 흥미로운 요소가 있습니다. 당신의 아들과 며느리는 태호 씨는 다음 2주 동안 민준과 서연의 실제적 상태를 면밀히 기록했습니다. 결과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제 매달 3억만 원 송금이 없었다면 그들은 실제 수입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의 성공적인 건설회사는 기본적으로 저의 사업 인맥을 통해 기입을 위해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전적으로 이존하는 가짜 회사였습니다. 이 기록들을 보세요. 당신의 아들은 신용카드와 은행 대출로 6억 원이 넘는 개인 빚을 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며느리는 사치와 미용에 추가로 4억 5천만 원의 빚을 지고 있고요. 그 고급 저택의 대출금은 3달째 연체 중입니다. 그들이 겨우 버티고 있는 것은 당신이 신탁을 통해 지불한 대금 덕분입니다. 하지만 가장 치명적인 정보는 사업 파트너라고 알려진 지훈 씨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당신이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의 얼굴마담 역할을 하며 10%의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민주는 모든 사업 성공의 공로를 가로챘습니다. 계획의 네 번째 부분은 가장 미묘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진짜 의도를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을 그들에게 알리지 않고 말입니다. 이를 위해 도면 씨는 제가 어느 일요일 방문 때 저택에 녹음 장치를 몰래 설치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제가 집안 전체를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고 그들은 제가 완전히 무해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서재, 부엌, 그리고 메인 거실에 작은 마이크를 설치하는 것은 아주 쉬웠습니다. 다음 2주 동안 그 장치들은 저의 최악의 의심을 확증하는 대화들을 포착했습니다. 민준과 서연은 저를 요양원에 입소시킬 계획뿐만 아니라 이미 제 재산을 팔아치울 준비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초안 문서에 제 서명을 위조하고 부패한 공증인과 협력하여 매각을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집에 들어서자 민준이 변호사처럼 들리는 사람과 전화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희는 법적 무능력 절차를 가능한 한 빨리 진행해야 합니다. 저희는 그 사람의 정신건강 악화를 기록한 가짜 의료보고서와 그의 비합리적인 행동을 증언할 면면 자산을 완전히 법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장담합니다. 변호사가 전화 너머에서 똑같이 흥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민준 씨, 당신이 제공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절차에 6천만 원이 들겠지만 집을 팔아서 최소 3억 원을 회수할 것을 고려하면 엄청나게 수익성 좋은 투자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운명을 봉인한 순간은 서연이 여동생과 전화 통화하는 것을 들었을 때였습니다. 그 멍청한 노부인, 호화로운 집에 이사 간다고 엄청 신나하더라. 심지어 나한테 고맙다고, 자기를 너무 잘 보살펴줘서 고맙다고 하더라고. 늘 푸른 실버타운이 기본적으로 노인 감옥이라는 걸 모르지. 그들은 그 사람을 좀비로 만들 때까지 약을 먹일 거야. 이제 행동할 때였습니다. 어버이날은 닷새밖에 남지 않았고 저는 인생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어버이날 아침, 하늘은 맑았습니다.
마치 곧 터질 폭풍을 비웃는 듯 했습니다. 저는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깼습니다. 불안감 때문이 아니라 새벽 내내 저를 깨어있게 한 아드레날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은 겸손하고 순종적인 선연이 영원히 죽고 제가 항상 숨겨왔던 여인이 탄생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옷차림에 특별히 신경을 썼습니다. 지난주에 몰래 산 버건디 원피스를 골랐습니다. 과하지 않지만 오아에서 돈이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기에 충분했습니다. 제 머리는 단정하고 완벽하게 빗어 넘겼고 제 얼굴은 수년 만에 처음으로 건강하고 또렷해 보였습니다. 저는 의심을 사지 않으면서도 공개적으로 허용된 유일한 사치품인 어머니께 물려받은 진주 목걸이를 했습니다. 제 가방 안에는 가족의 운명을 담은 황금색 봉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영원히 때 몰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 진짜 재산을 다. 바로 그들의 모든 서비스, 재산, 그리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이익에 대한 즉각적인 취소 계약서였습니다. 저는 정오의 약속대로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서연은 특별 어버이날 점심 식사를 준비했고 자신의 부모님인 진우 씨와 미랄 씨뿐만 아니라 디올 씨와 그의 아내, 국회 클럽 친구 부부 두 쌍, 그리고 예상치 못하게 제가 모르는 한 노인을 초대했습니다. 민주는 그 노인을 김 박사, 노인의학 전문가라고 소개했습니다. 김 박사의 존재는 제 의심을 확증했습니다. 그들은 이 모임을 이용하여 저를 정신적으로 무능력자로 선언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마 제가 점심 식사 중에 어떤 실수를 하거나 김 박사가 인지 능력 저하의 징후로 해석할 만한 어떤 행동을 하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엄마, 민주는 과장된들은 이 가족 드라마를, 긴주는 과장들은 기대했을 것입니다. 엄마, 민주는 과장된대로 거의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말했습니다. 그 원피스가 정말 잘 어울리죠. 서연이 다가와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손님들의 카메라가 그 순간을 포착하기에 충분한 3초 동안이었지만 진정한 감정을 드러내기에는 부족한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엄마, 그녀는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오늘은 엄마에게 정말 특별한 날이 될 거예요. 저희가 많은 놀라움을 준비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제가 잘 아는 독특한 비릿함이 있었지만 달콤한 가면 아래 감춰져 있었습니다. 식당은 신선한 꽃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테이블에는 집에서 가장 우아한 식기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메인 테이블의 상석,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혔습니다. 몇 달 동안 저를 구석의 접이식 의자로 내몰았던 그들이 갑자기 저를 여왕처럼 대하는 이 예의는 분명 숨겨진 목적이 있음을 즉시 감지하게 했습니다. 처음 30분 동안은 평범한 가족 축하처럼 보였습니다. 손님들은 제가 이렇게 훌륭하고 보살피는 가족을 두었다고 칭찬하며 성공한 아들과 헌신적인 며느리를 둔 제가 얼마나 운이 좋은지 말했습니다. 지울 씨는 민준의 인상적인 사업 성과에 대해 길게 이야기했고 그의 아내는 서연의 인테리어 감각을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공기 중에 흐르는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서연과 민주는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하며 자신들의 계획의 다음 단계를 실행할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김 박사는 저를 은밀히 관찰하며 제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을 메모했습니다. 저는 무대 위에서 순진한 할머니 역할을 연기하고 있었고 진짜 악당들은 저를 공개적으로 해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던 순간은 디저트 때 찾아왔습니다. 서연은 의자에서 일어섰습니다. 손에는 샴페인 잔을 들고 미소는 경기장 전체를 밝힐 만큼 넓었습니다. 사랑하는 손님 여러분, 그녀는 드라마틱한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오늘 저희는 어버이날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선영 씨의 인생에서 새로운 장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로 향했고 저는 레스토랑의 공기가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준이 아내에게 합류했습니다. 그는 제 어깨에 보호하는 듯한 손을 얹었습니다. 겉보기엔 부드러웠지만
제게는 족쇄처럼 느껴졌습니다. 책임감 있는 가족으로서 민주는 가짜 감정으로 가득 찬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는 엄마가 이 단계에서 마땅히 받아야 할 전문적인 보살핌을 받으실 수 있도록 어렵지만 필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르프르 실버타운은 인류 요양시설입니다. 엄마는 그곳에서 같은 또래들과 어울리고 24시간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에서는 얼마나 헌신적인 자녀들인가. 하는 찬성하는 조면은 존명스러워요. 하는 중얼거림이 들렸습니다. 서연의 중얼거림이 들렸습니다. 서연의 친구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서연은 몇 주 동안 준비했던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모두에게 이 전환이 더 쉬워지도록 그녀는 눈에 악어의 눈물이 번뜩이며 선언했습니다. 저희는 선영 씨가 오랫동안 살았던 작은 집을 팔기로 하는 어려운 결정도 내렸습니다. 그 매각 대금은 엄마가 편안하게 지내시는데 필요한 거주 비용의 대부분을 충당할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재정적인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요. 바로 그 순간 저는 충분히 들었다고 판단했습니다. 64년의 제 인생 동안 저는 다른 사람들이 저를 위해 결정하고 저를 위해 말하고 제가 누구이며 무엇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 모든 공범들과 증인들 앞에서 저는 그들에게 진짜 선영을 보여줄 때가 되었다고 결정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를 응시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연과 민주는 웃고 있었습니다. 상황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믿는 오만한 자신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방에서 황금색 봉투를 꺼내 유리 테이블 위에 주엄히 놓았을 때 그들의 웃음은 차가운 공기 속의 증기처럼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 감동적인 축하를 계속하기 전에 저는 제가 곧 터뜨릴 혼란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저에 대해 알아야 할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후의 침묵은 너무나 완벽해서 방 저편에서 할아버지 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습니다. 서연은 새파랗게 질렸고 민주는 마치 무언가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을 감지한 듯 완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민주나 내 사랑하는 아들아,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증인들에게 몇 가지의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설명해 줄 때가 된 것 같구나. 제 목소리는 평온해질 수 있겠니? 아마 그 방에서는 전에 들어본 적 없는 권위가 담겨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본 적, 아마 그 방에서는 전이 들어본 적 없는 권위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의 눈은 적시처럼 커졌습니다. 지훈 씨는 와인에 질식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막 시작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사랑하는 장인어른 진우 씨와 장모님 미란 씨에게도 말해줄 수 있겠니? 왜 그들의 편안한 수십억 원대 아름다운 호화저택이 이 디저트가 끝나기 전에 그들의 삶에서 사라질 건지, 그들의 삶에서 사라질 건지. 제 입에서 나온 말은 정확한 총알 같았습니다. 네 파트너 지훈 씨에게도 말해줄 수 있겠니? 왜 네가 자신의 재능과 노력으로 세웠다고 믿는 그 회사가 우리가 이 레스토랑을 떠나기 전에 망할 건지. 그때 저는 의자에서 완전히 일어섰습니다. 진짜 공포가 전염병처럼 그대의 얼굴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말 뒤에 침묵은 너무나 두꺼워서 물리적으로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민주는 입을 벌린 채 정보를, 본능적으로 역사적인 순보를 처리하지 못했지만 본능조는 입을 벌린 채 정보를 처리하집니다. 서연은 파운데이션으로도 가릴 수 없을 만큼 얼굴이, 가릴 수 없을 만큼, 알 수 없을 만큼 얼굴이 없나? 민주는 마침내 더듬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사춘기 소년처럼 끊겼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엄마는 돈이 없잖아. 우리가 수년 동안 엄마를 부양했잖아. 그의 말은 그의 뇌가 그의 세상 전체가 무너질 가능성을 처리하기를 거부하는 듯 단속적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저 자신도 놀랄 만큼 평온하게 웃었습니다. 천천히 황금색 봉투를 열었습니다. 마치 생일 선물을 푸는 것처럼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보여줄게.
저는 첫 번째 문서를 꺼내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것은 이 아름다운 호화 저택의 원본 등기 권리증이야. 15년 전 내 회사를 통해 내 이름으로 서명된 대편형 투자 말이지. 지훈 씨가 갑자기 의자를 넘어뜨리며 일어섰습니다. 말도 안 돼. 그는 중얼거리며 문서를 확인했습니다. 그의 눈은 독극물을 본 듯 지표를 훑었습니다. 민준아, 네가 첫 번째 건설 계약금으로 이 집을 샀다고 말했잖아. 나는 그걸 믿었는데 민준은 겨우 들릴 만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손은 떨렸습니다. 그는 문서들을 확인했습니다. 마치 글자들이 그의 눈앞에서 마법처럼 변하기를 기대하는 것처럼요. 엄마,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야. 어떤 법적인 혼란이 있는 거야. 하지만 저는 이미 두 번째 문서, 뭉치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여기 너희가 몰고 다니는 세대의 메르세데스 벤츠 차량 등록 서류가 있어. 저는 카드 게임을 하듯한 장식 테이블 위에 놓으며 선언했습니다. 민준이 모는 은색 벤츠는 내 신한은행 개인 계좌에서 3억 6천만 원이 이체되어 구매된 것이고, 서연이 모는 빨간색 벤츠는 같은 계좌에서 3억 3천만 원, 그리고 진우 씨와 미란 씨의 검은색 벤츠는 2억 8,500만 원에 구매된 거야. 서연은 눈에 띄게 떨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건 일어날 수 없어. 그녀는 주문처럼 반복하며 미친 듯이 문서를 검토했습니다. 엄마는 그 작은 집에 살고 낡은 옷을 입고 엄마 차는 이상한 소리가 나잖아. 그녀의 목소리는 한 단어 한 단어 높아지며 거의 히스테리에 가까웠습니다. 오, 그래. 저는 제 미소가 악마처럼 보일 정도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수년 동안 너희가 보고 싶어하는 삶을 살았다는 걸 아니? 나는 사실 한남동의 90평짜리 펜트하우스에 살고 있어. 도시 전경이 한눈에 보이는 곳이지. 이상한 소리가 나는 내 차는 내가 그 성격을 좋아해서 몰고 다니는 컬렉션용 포르쉐지만 내 개인 차고에는 BMW와 롤스로이스도 있어. 손님들은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몇몇은 휴대폰을 꺼내 이 분명히 그들이 본 가장 장엄한 광경을 기록했습니다. 김 박사는 제 정신 능력을 평가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놀라움과 전문가적인 존경심이 뒤섞인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일격은 제가 하늘건설의 회사 문서를 꺼냈을 때였습니다. 이제 왕관의 보석이야. 저는 서류를 펼치며 선언했습니다. 지훈 씨, 내 아들을 사랑하는 파트너. 네가 수년 동안 성공한 사업가로 가장하며 살았기를 바라.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네가 세우는 데 일조했다고 믿는 그 회사는 첫날부터 80%가 내 소유였으니까. 지훈 씨는 물리적으로 얻어맞은 것처럼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말도 안 돼. 그는 중얼거렸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신념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계약, 고객, 초기 자본.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연락하고 일하면서 나온 거야. 내 연락처와 내 돈에서 나온 거야. 저는 단호하게 정정했습니다. 너희가 지난 8년 동안 확보한 화이어, 내 은행 계좌에서 나왔지만 너희가 지난 8년 동안 외부 자금처럼 내 산업 인맥을 통해 주선되었어. 동탄신도시 토지는 너희에게 7억 5천만 원의 이익을 안겨줬지만 그건 내 신탁을 통해 주선되었어. 민주는 테이블 주위를 맹수처럼 서성였습니다. 하지만 왜 수년 동안 우리를 속였어요? 그의 질문은 이 모든 폭로 중에서 저에게 가장 만족스러운 순간을 줄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왜 내가 너희를 속였냐고? 저는 대화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진정한 감정이 걔 목소리에 스며들도록 허락하며 되물었습니다. 난 너희를 속이지 않았어.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희는 그 가정 위에 나와의 관계 전체를 구축했어. 그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그의 미래를 향한 어리석은 공포의 눈물이었습니다. 제발요. 그는 끊기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저희가 바꿀 수 있어요.
저희가 바꿀 수 있어요. 저희가 엄마에게 더 잘해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저희를 벌할 필요는 없잖아요. 저는 그의 단어 선택에 진심으로 놀라며 물었습니다. 나는 너희를 벌하는 게 아니야. 사랑하는 게 아니야. 나는 단지 그럴 가치가 없음을 증명한 사람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처리하는 것뿐이야. 저는 휴대폰을 꺼내 동현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현 씨, 선영이에요. 모든 취소 절차를 즉시 진행해 주세요. 민진이 물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절망적인 어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답을 알고 있었지만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먼저, 너희가 받던 모든 월별 송금을 취소하는 거야. 둘째, 이 호화저택은 30일 이내에 비워야 해. 셋째, 내 이름으로 등록된 모든 차량의 사용 허가를 철회하는 거야. 지훈 씨는 완전히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건설 계약은 어떻게 되는 거죠? 저희는 고객들과 약속한 계약이 있어요. 지금 계약들은 회사의 새로운 경영진에게 넘어갈 거야. 저는 평온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자신의 사업 재능에 대한 거짓말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정한 전문가를 앉히기로 결정했어. 저는 지훈 씨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수년 동안 내가 지급한 10%의 수수료를 저축해 두었기를 바라. 하지만 가장 치명적인 폭로는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지난 몇 주 동안 녹음된 대화 중 하나를 재생했습니다. 사연의 목소리가 식단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멍청한 노부인, 호화로운 집에 이사 간다고 엄청 신나하더라. 심지어 나한테 고맙다고, 자기를 너무 잘 보살펴줘서 고맙다고 하더라고. 늘풀은 실버타운이 기본적으로 노인 감옥이라는 걸 모르지. 그 후의 침묵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손님들은 공포에 질려 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자신들이 목격하고 있는 진정한 면모를 이해했습니다. 미란 씨와 진우 씨는 완전히 망가진 듯 보였습니다. 마치 방금 자신들의 딸이 반사회적인 괴물임을 깨달은 것처럼요. 나는 너희가 나를 정신적으로 무능력자로 선언하려는 모든 대화의 녹음 파일도 가지고 있어. 저는 공포가 그들의 얼굴에 기름처럼 퍼지는 것을 보며 민주는 무겁게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을 때 그의 목소리는 겨우 들릴 만큼 낮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는 몰랐어요. 만약 우리가 진실을 알았더라면 너희는 다르게 행동했을 거라고 생각하니.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너희가 내가 돈이 아니게 행동했을 거라고 생각하니? 제가 말을 끊었거니 저만큼 차갑게 변했다니. 문제가 너희가 나를 요양원에 보내고 내 작은 요양원에 보내고 내 작은이 문제는 바로 너희가 어떤 사람인지 하는 거야. 그때서야 그들은 모든 돈과 재산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증인들 앞에서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와 미래까지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30분 안에 그들의 거짓말 제국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그들의 운명을 결정한 여인이었습니다. 어버이날 점심 식사는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3개월 후 제 삶은 저 자신조차 완전히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변화했습니다. 그 월요일 아침, 저는 제 진짜 집인 호화로운 펜트하우스 발코니에서 커피를 마시며 반사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진실은 제 정신을 해방시켰을 뿐만 아니라 제 미래까지 해방시켰습니다. 2호층 창밖으로 서울 시내 전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멀리 산과 구불구불한 건물들 사이로 잘 가꾸어진 공원들이 보였습니다. 이곳은 지난 8년 동안 제가 비밀리에 유지했던 진정한 평화와 사치의 안식처였습니다. 제가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할머니 역할을 연기하는 동안 말이죠. 제 아파트는 저의 진정한 모습을 반영했습니다. 세련되었지만 과하지 않고 성공적이지만 현실적이었습니다. 벽에는 신진 국내 화가들의 원본 제품이 걸려 있었습니다. 값비싸서가 아니라
제가 신진재능을 지원하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제 서재는 여성 기업가들의 자서전, 고전 소설,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종교 연구와 재정 투자에 대한 책들로 가득했습니다. 부엌 근처의 개인적인 자랑거리였습니다. 최첨단 가전제품, 제가 가장 작은 집에서 연기했던 것과는 달리 진짜였습니다. 제 마음이 자유롭게 다시 발견한 제게 필수가 아니라 저는 전 세계의 수입 향신료 컬렉션, 전문적인 조리 도구, 그리고 항적인 조리 도구.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물리적인 환경이 아니라 세상과의 제 관계였습니다. 수년 동안 저는 어깨를 구부리고 소박한 옷을 입으며 주목받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제 저는 꼿꼿이 서서 자신의 운명을 완전히 통제하는 여인의 자신감으로 걸었습니다. 저의 새로운 일상은 고급 스튜디오에서의 요가, 수업과 시내, 최고의 레스토랑에서의 저녁 식사를 포함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매주 저의 새로운 사회계층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제 변호사 동현 씨는 단순한 법률 고문을 넘어 이제 제 가장 친구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매주 목요일 오후 그의 사무실에서 만나 법적 사항뿐만 아니라 새로운 투자와 자선 프로젝트를 계획했습니다. 선영 씨, 지난주 우리가 회사 재무 보고서를 검토할 때 그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한 일은 당신의 권리를 되찾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모든 연령대의 여성들이 자신의 서사를 통제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한울건설의 새로운 경영진은 민중과 지훈 씨보다 훨씬 더 성공적임을 입증했습니다. 저는 40대 중반의 토목 기사인 은지 씨를 고용했습니다. 그녀는 국내외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20년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3개월 만에 그녀는 운영을 완전히 재편하고 새로운 품질 시스템을 구현하여 계약 수익을 2배로 늘렸습니다. 선영 아주머니, 은지 씨는 월별 보고에서 말했습니다. 고객들은 그 차이에 놀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프로젝트 제한 경영제, 이전에는 프로젝트 지연, 예자소통 문제, 일관성 없는 작업 품질이 있었지만 이제 우리는 예산 내사입니다. 제 사회생활도 예산외로 번창했습니다. 요가를 통해 저는 비슷한 연령대의 전문직 여성 그룹을 만났고 그들은 진정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은퇴한 다국적 기업 임원, 성공적인 예술가, 그리고 저처럼 큰 재산을 가졌지만 낮은 프로필을 유지하는 곡수가 저는 선영 씨 업가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선영 씨 이야기가 가장 존경스러워요. 이 여성들은 사회가 종종 나이든 여성의 힘을 과소평가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독특한 도전에 직면했지만 서로에게서 힘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가장 중요한 변화는 저 자신과의 관계였습니다. 수년 동안 저는 다른 사람들이 제 가치를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었고 저 자신을 보이지 않거나 무의미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이제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제 진정한 자아와 완전히 일치한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기대감에 가득 차잠에서 깼습니다. 더 이상 모욕을 참고 견디기 위해 사직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아침 일상은 새로운 자신감을 반영하여 진화했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재정 뉴스를 읽은 후 저는 1시간 동안 개인 헬스장에서 운동했습니다. 몸매를 유지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강하고 활기차게 느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입을 옷을 신중하게 골랐습니다. 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완전히 통제하는 성공적이고 지적인 여인이라. 주말은 제가 오랫동안 미뤄왔던 열정을 탐구하는 데 바쳤습니다. 성인 워크숍에서 유아 수업을 들었고 풍경화에 타고난 재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역사성 여성 기업가들의 자서전에 초점을 맞춘 독서 클럽에도 가입했습니다. 심지어 탱고 수업도 시작했습니다.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항상 배우고 싶었지만 마침내 자신감을 얻어 해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에게 가장 큰 만족감을 준 것은 저의 새로운 자선 프로젝트였습니다. 동현 씨의 도움을 받아 보이지 않는 여인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이 재단은 가족에게
재정적으로 학대받는 노인 여성들을 돕는데 전념했습니다. 우리는 전문 변호사, 심리상담가, 사회복지사들과 협력하여 저와 비슷한 사례의 여성들을 식별하고 무료 법률 및 정서적 자원을 제공했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암흑의 관행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여성들이 자신의 가족에게 재정적으로 조종당하고 있지만, 자신을 방어할 조종당하고 있지만 자신을 방어할 자원이나 정보가 없습니다. 자신을 방어할 자원이나 정보가 없습니다. 재단의 상임이사인 셰미 씨라는 사회복지사가 저에게 설명일사를 저회복지사가 그녀의 딸은 5년 동안 그녀의 연금을 훔치면서 엄마가 너무 늙어서 자신의 재정을 관리할 수 없다고 설득했습니다. 우리 법률팀의 도움으로 그녀는 돈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딸을 노인 사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선영 아주머니, 옥순 씨는 지난 모임에서 눈에 감사하는 눈물을 글썽이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저에게 돈뿐만 아니라 제 존엄성을 돌려주셨어요. 수년 만에 제 존엄성을 돌려주셨어요. 저의 새로운 삶은 제가 존재한다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단순한 즐거움도 포함했습니다. 저는 마트에 가서 가장 싼 것이 아니라 제가 정말로 원하는 것을 살 수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한 푼이 희생인 척하지 않고도 자선단체에 관대하게 기부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원하는 대로 여행하고 우아한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고 가격표를 확인하지 않고 책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대중의 인정은 예상치 못하게 찾아왔습니다. 한 주요 언론사의 탐사기자가 민준과 서연의 법적 절차를 통해 제 이야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억만장자 할머니, 가족 학대를 폭로하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고, 이 기사는 소셜미디어에서 입소문을 타며 저를 과소평가되거나 학대받는 노인 여성들의 상징으로 만들었습니다. 선영 씨의 이야기는 더 큰 것을 상징합니다. 기자가 그때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 기사는 수많은 여성들이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는 편지를 보내도록 촉발시켰고, 우리 재단으로 문의가 쇄도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제 새로운 삶은 제게 진정한 분은 돈이 아니라 진실되게 살고 마땅히 받아야 할 존경을 받는 것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버이날 점심 식사는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6개월 후 저는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민준, 제 아들이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그는 중산층 아파트 20평대에 살면서 작은 회사에서 보험 설계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전화 목소리는 달랐습니다. 더 겸손해졌고 그의 오만함의 특징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엄마, 오랫동안 어색한 침묵 끝에 그가 말했습니다. 제가 엄마에게 모든 것을 물어볼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지만 엄마를 만나고 싶어요. 그냥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냥 진정으로 사과하고 싶어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그가 남자가 되기 전에 소년처럼 들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를 만나기로 동의했습니다. 그가 한 일에 대해 그를 완전히 용서했기 때문이 아니라 용서는 주로 자신을 위한 것이지 우리를 해친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내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둘 다 안전하게 말해야 할 것을 표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저는 그를 거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항상 디자이너 정장을 뽐내던 완벽한 남자는 피곤해 보이는 사람으로 대체입니다. 그리고 그는 단순한 기성복을 입고 있는 사람으로 대체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입고 있었고 눈 밑에는 밤샘의 흔적인 다크서클이 있었습니다. 그가 저를 보자마자 일어섰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엄마에게 한 짓, 제가 엄마에게 한 짓, 제가 엄마에게 한 짓. 정당화될 수 없어요. 이렇게 잔혹한 일을 계획한 것을 설명할 변명도 없어요. 저는 그의 맞은편에 앉아 그의 얼굴을 연구했습니다. 진정성의 흔적을 찾으면서 계산된 조작과 대조하면서 말입니다. 제가 본 것은 부서진 남자였지만
반드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이유를 후회하는 남자는 아니었습니다. 민준아, 제가 말했습니다. 한 가지 말해줘. 만약 내가 너희가 생각했던 가난한 여자였다면 너는 여전히 너희 계획이 잘못되었다고 느꼈을까? 제 질문에 그는 놀랐습니다. 저는 그가 올바른 답을 찾기 위해 머리를 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솔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희는 아마 스스로를 정당화했을 거예요. 그게 엄마를 위한 거라고 말하면서요. 그는 고개를 숙이며 인정했습니다. 엄마가 너무 늙어서 자신을 돌볼 수 없다고 말했을 거예요. 그 요양원이 엄마에게 정말 더 나은 곳이라고요. 엄마에게 정말 더 나은 곳이라고요. 바로 그거야. 제가 대화 시작 이래 처음으로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문제는 너희가 내가 돈이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이 아니야. 문제 민준아, 너희가 내 의견, 내 소망, 한 인간으로서의 내 자율성이 중요하지 않다고 결정했다는 거야. 너희는 나를 너희 편의를 위해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는 물건처럼 대했어.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전적으로 맞아요. 이제 제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요. 그는 지난 몇 달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재정적으로 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말입니다. 서연은 한 주 만에 그를 떠났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은 채 엄마 집으로 돌아가 다른 도시로 이사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제 탓으로 돌렸다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만약 엄마가 자신의 상황을 더 잘 처리했더라면 이 모든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그녀가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다스려 돌린다는 것을, 하지만 저는 그가 여전히 잔혹하고 조작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은 역경 속에서도 일부 사람들은 저는 그에게 제 새로운 삶, 제 프로젝트, 제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여성들을 돕기 위해 설립한 재단에 대해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이 커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돈과 재산을 넘어 자신의 진짜 어머니,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관계를 재건할 기회가 있었다는 진정한 규모를 깨달았습니다. 단지 우리가 관계를 재건할 수 있을까요? 그는 마침내 작고 희망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가 그에게 준 답은 몇 달 동안의 성찰과 개인적인 치료를 통해 다듬어진 것이었습니다. 민준아, 나는 너를 용서했어. 용서는 내 마음속에 원한의 무게를 놓아주는 것이기 때문이지. 하지만 용서가 자동적인 화해나 신뢰를 의미하지는 않아. 신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관된 행동으로 얻어지는 것이지. 카페에서의 사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야. 저는 그에게 우리가 관계를 진정으로 재건할 것이 아니야. 그것은 치료를 받고 왜 자신이 자신의 어머니에게 그렇게 잔혹한 계획을 세울 수 있었는지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올바른 일을 하는 종류의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우리는 그날 오후 헤어졌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포옹을 했습니다. 저는 약속하지 않았지만 문을 완전히 닫지도 않았습니다. 시간과 행동이 우리가 가족으로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지 말해줄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경험을 되돌아보면서 저는 제가 가장 소중하게 얻은 것이 복수의 만족이 아니라 다른 사람인 척하는 것을 멈췄을 때 진정한 제가 누구인지 발견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수년 동안 저는 제 능력의 그림자 속에서 살았고,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대한 두림자 속에서 살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겸손이라는 가면 귀에 숨었습니다. 오늘 저는 매일 아침잠에서 깨어 자신의 가치를 정확히 아는 여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에게 기대하는 것에 따라가 아니라요. 저는 제 삶을 풍요롭게 하고 저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위해 삽니다. 저를 필요한 부담으로 여기며 참아주는 사람들이 아니라요. 제 이야기는 매주 저에게 영감을 주었다고 편지를 보내는 여성들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과소평가되거나 보이지 않거나 가족에게 학대받는 경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이죠.
재단을 통해 우리는 200명 이상의 여성들의 재정적, 정서적 자율성을 되찾도록 도왔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자신의 이야기를 다시 쓰는데 너무 늦은 때란 없다는 것입니다. 64세, 많은 사람들은 삶이 이미 정해졌다고 가정하는 나이입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자신이 될 용기가 있다면 우리는 완전히 재창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우리 삶의 더 큰 이야기에 갇혔습니다. 최고의 복수는 우리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복수는 우리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장엄하고 진실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장엄하고 그래서 우리를 과소평가했던 사람들이 우리가 그들에게 부여했던 모든 가치를 선택적으로 무시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부유합니다. 자존감, 관계, 그리고 제 진정한 자아와 완전히 일치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깊은 평화 속에서 말입니다. 그것이 제가 오랫동안 제 삶의 그림자 속에서 찾은 보물입니다. 그것이 이 모든 경험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순간입니다. 제 권리뿐만 아니라 제 진정한 정체성을 되찾았다는 깨달음 말입니다. 여러분은요? 아래 댓글로 제 이야기의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메시지를 더 많은 여성들이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